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이번 책은 작별하지 않는다 라는 소설입니다. 저자는 한강입니다. 책은 제주 4.3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왜 악몽을 무릅쓰고서라도 광주 5.18이나 제주 4.3에 관한 소설을 연이어 출간하는 걸까요? 소설을 씀으로써 정치 행위에 조용히 동참하려는 걸까요? 독자들을 교화하고 계몽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현실과의 밀착을 유지해야겠다는 자신을 위한 모지름일까요? 저자는 소설을 쓰면서 자신이 바뀌게 된다고 다음과 같이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어떤 소설이든 소설을 쓰는 과정은 쓰는 사람을 변형시켜요. 그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저자는 소설 쓰기 이전과 이후의 자신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 역시 그 이전과 이후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전쟁 체험이 소설 쓰기보다 인식 전환의 격차가 더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의 소통이 힘든 것은 아마 그 같은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주 4.3은 대적한 양측이 모두 무기를 소지하면서 전쟁이 되고 맙니다. 제주 4.3은 해방 이후 이 땅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제갈 길을 찾지 못하던 시절에 친북 성향의 사람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의 목숨도 한꺼번에 앗아갔던 비극입니다. 현재 제주 4.3에 대한 평가는 남과 북에서 판이하게 엇갈릴 것도 같습니다. 만약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어떤 방식의 통일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도 제주 4.3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 4.3을 경험했던 사람들조차도 당시 처했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자는 1970년생입니다. 제주 4.3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입니다. 저자는 자료나 기록으로 제주 4.3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를 읽는 동안 악몽이 따라다녔다면 그건 제주 4.3이 얼마나 참혹한 비극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방증입니다. 그 비극적 역사와 작별해서는 안 된다고, 작별하지 말자고 하는 외침이 바로 이 소설일 수 있습니다. 소설 안에는 저자의 분신인 소설가 경아가 있습니다. 제주 4.3에 관련된 자료를 읽기 위해 도서관을 찾습니다. 경아는 햇빛이 드는 복도 끝간이 책상에 앉아서 자료를 읽습니다. 그 부분이 다음과 같이 소설에 적혀 있습니다. 1948년 11월 중순부터 석 달 동안 중산간이 불타고 민간인 3만 명이 살해된 과정을 그 오후에 읽었다. 무장대 100여 명의 은거지를 알아내지 못한 채 초토화 작전이 일단락된 1949년 봄 2만 명가량의 민간인들이 한라산의 가족 단위로 숨어 있었다. 3월에 임명된 사령관은 빗질하듯 한라산을 쓸어 공비를 소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제주 한라산 산중이 전쟁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염원을 품은 친북 성향의 무장대원들과 그들을 공비로 규정하고 소탕작전을 수행하는 남한의 군경이 한라산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을 향해 서로 총구를 겨누는 현장이 어찌 전쟁터가 아니겠는지요. 친북 무장대원 측이든 남한 군경 측이든 바로 내 옆에서 총에 맞아 쓰러지는 사람이 있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합니다. 광기 어린 짐승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참으로 끔찍하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순수한 민간인들만 모여있는 곳을 타깃으로 삼아 무차별 공격을 퍼부어 항복을 받아내는 데에 있습니다. 일단 전쟁 상황으로 돌입하면 승리를 위해서라면 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면 인간이성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도 감행합니다.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인간으로서 못할 짓도 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 4.3은 무장대원과 제주 양민이 산중에 함께 섞여 있었다는 데에서 이미 비극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절대 항복할 수 없는 친북 무장대원들에게 제주 양민들은 간절한 방패막이었을 것이고 그런 무장대원들을 제주 양민들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빨리 자본주의를 남한 땅에 뿌리내리고 싶은 수뇌부 측에서 볼 때는 지지부진한 소탕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희생을 치르더라도 소탕을 진척시킬 수 있는 작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제주 양민은 친정부 양민이 될 것인가 반정부 양민이 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갈등해야 했을 것입니다. 양민은 그저 눈밭 깔면서 가족과 오순도순 살고 싶은데 굳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결단하라고 합니다. 민간인을 볼모로 잡고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는 편과
항복하지 않으면 공격을 퍼붓겠다는 두 편 중에서 빨리 선택하라고 압박이 들어옵니다. 제주 양민은 이 편에도 저 편에도 속할 수가 없어서 혹은 이 편이기도 하고 저 편이기도 하여 무고하게 희생되었을 것이니 참으로 애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편과 저 편은 일제강점기 때 같은 조선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한 마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가족의 목숨이 저당 잡힌 처지에서는 무고한 이웃을 고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학살을 도모하는데 휩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도리어 학살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자비한 학살과 숙청은 6.25 전쟁 이후까지 남한 땅뿐만 아니라 북한 땅에서도 똑같이 행해졌을 테니 그 당시 양민으로 살아남기는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설 안에는 제주 4.3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인선이 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 경아와 힘을 합해서 말입니다. 두 사람이 구상하던 프로젝트의 이름이 바로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소설가 경아가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해 말해주자 인선이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작별 인사만 하지 않는 거야? 정말 작별하지 않는 거야? 완성되지 않는 거야? 작별이 미루는 거야? 작별을 기한 없이? 소설 속 경아는 거의 저자 한강과 동일시되어 독자에게 읽혀집니다. 저자는 인터뷰에서 책 제목에 대해 설명하면서 작별하지 않겠다는 각오나 결의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신영철 문학평론가가 언급한 다음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죽은 이를 살려낼 수는 없지만 죽음을 계속 살아있게 할 수는 있다. 작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만나야 합니다. 만남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작별을 하든 하지 않든 할 수 있으니까요. 만남이 선행되지 않은 작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아가 제주 사상과 만나는 순간은 결코 쉽사리 오지 않습니다. 더디고도 더딥니다. 마치 하기 싫은 숙제를 억지로 해야 하는 아이 마냥 끊임없이 망설이고 핑계를 만듭니다. 마치 만남을 지연시킬 수 있는 한 지연시키려는 속내를 내비치듯이 말입니다. 폭설은 천지를 메우고 있고 위경련과 두통은 도지고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려야 하고 연락은 두절되고 낯선 길에서 서성대야 하고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져야 하고 휴대폰을 잃어버려야 하고 의식이 꺼지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고 서울과 제주를 넘나들고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여 헷갈리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이야기는 끊어졌다가 이어지고 또 끊어졌다가 이어지길 반복합니다. 읽는 사람이 이토록 고통스러울 지경이면 이야기를 끌어가며 써야 하는 저자는 얼마나 고역이었을까 싶어 애달팠습니다. 저자가 앞서 출간한 채식주의자를 읽었던 당시의 소감이 떠오릅니다. 인간이라면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한은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저에게 깨우쳐준 소설이었습니다.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저자는 아우슈비츠를 다룬 영화만 봐도 며칠 아플 정도로 폭력적인 장면에 약하고 고기를 불에 구울 때도 고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자이니 그토록 제주 사상을 정면 대결하는 순간을 미루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제주 사상과 본격적으로 부딪히고부터는 마치 밀린 숙제를 삽시간에 해치우듯 일사천리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저자는 지극한 사랑에 이르기 위해 망설이는 시간이 길었다며 다음과 같이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소설이 항상 잘 써지는 건 아니에요. 잘 써지지 않을 때에는 한 달 쉴 때도 있고 그래요. 특히 이 소설을 쓸 때 그랬는데요. 1년을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써지기 시작해서 한참 쓸 때에는 일주일에 7일 썼어요. 이 소설을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 자신도 과연 완성될 수 있는 소설인가 의심을 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책으로 손에 쥐게 되니 뭉클하고 감사합니다. 광주 5.18을 담은 소년이 온다를 쓸 때는 제 삶에 어떤 악몽이나 죽음이 깊게 들어오는 경험을 했다면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면서는 저 자신이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오는 경험을 했어요. 이 소설을 쓰는 것은 고통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나를 구해주는 경험이었어요. 계속해서 지극한 사랑에 이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 소설을 쓰는 시간을 생각하면 고통스럽기보다는 내가 간절했지. 이 소설이 나를 구해줬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경아가 제주 사상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 사람은 친구 인선입니다. 소설은 인선과 함께 인선이 만든 다큐멘터리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군의 양민학살과 잔인한 성폭력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는 한국의 태도를 잠시 직시해 보기도 했습니다. 소설은 인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한 인선은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큐멘터리 영화 만드는 일을 10년 동안 끈기 있게 했다. 수입이 생기는 대로 자신의 작업에 쏟아부어야 했기 때문에 늘 가난했다. 그녀는 조금 먹고 적게 쓰고 많이 일했다. 화장은 전혀 하지 않았고 거울을 보며 직접 머리를 잘랐다. 신기한 점은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고 멋스러워 보인다는 것이다. 그녀가 만든 단편 영화들 중에 처음으로 호평을 받은 것은 베트남에서 한국군 성폭력 생존자들을 인터뷰한 것이었다. 인선에게는 제주 4.3과 평생토록 작별하지 않은 채 살아온 엄마 정심이 있습니다. 13살 적부터 제주 4.3에 묶인 채로 살아온 엄마를 지켜보는 딸은 힘들었을 법합니다. 그런 엄마가 미워서 인선은 여고생 때 가출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살얼음판에서 미끄러져 축대 아래로 떨어져 의식을 잃게 됩니다. 죽을 지경에 놓인 딸이 엄마의 꿈에 나타납니다. 이런 신비한 일은 소설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점심은 소설의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이 초등 졸업반 때 마을에 학살이 일어납니다. 군인과 경찰이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언니와 함께 심부름 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자매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아버지, 어머니, 오빠, 여동생의 시신을 찾으려고 운동장을 저녁까지 헤매다녔습니다. 언니가 시신 얼굴에 쌓인 눈을 손수건으로 털어내면 정심은 가족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언니의 팔에 매달려 차마 눈을 뜨지도 감지도 못한 채 언니가 시키니까 그 일을 묵묵히 행했을 13살 아이가 인선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딸 인선의 푸념을 통해 짐작해 봅니다. 엄마가 잠자는 요 아래 실톱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날카로운 쇠붙이를 깔고 자야 악몽을 안 꾼다는 미신을 엄마는 믿었거든. 하지만 실톱을 깔고도 엄마는 자주 꿈을 꿨어. 숨을 죽여 몸서리를 치고 이따금 들고양이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흐느껴 울었어. 그 모습, 그 소리가 나한텐 지옥이었어. 하지만 인선과 정심은 제주 4.3으로 인해 대를 이어 결속됩니다. 인선 엄마는 고문을 당했던 인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딸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인선 아버지를 고문하는 사람의 말씨가 북한 말투여서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옮겨봅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아버지가 당한 고문들에 대해서 들려줬어. 계급장 없는 군복을 입고 이북말을 쓰던 남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다뤘는지, 옷을 벗기고 의자에 거꾸로 매달 때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씨를 말릴 빨갱이 새끼들 깨끗이 청소하갔어. 죽여서 박멸하갔어. 한 방울이라도 빨간 물든 쥐새끼들은. 수건이 덮인 아버지 얼굴에 그 사람이 끝없이 물을 부었다고 했어. 젖은 가슴을 야전 전화선으로 묶고 전기를 흘려넣었다고 했어. 산 사람과 내통한 친구들의 이름을 대라고 그 사람이 속삭였다고 했어.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던 의아심이 뒷부분에서 해소되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가 싫어서 넘어온 북한 청년들이 남한에 있는 친북 성향의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살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인선이 들려줍니다. 그 겨울 3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섬에서 살해되고 이듬해 여름 육지에서 20만 명이 살해된 건 우연의 연속이 아니야. 이 섬에 사는 30만 명을 다 죽여서라도 공산화를 막으라는 미군정의 명령이 있었고 그걸 실현할 의지와 원한이 장전된 이북 출신 극우 청년단원들이 이 주간의 훈련을 마친 뒤 경찰복과 군복을 입고 섬으로 들어왔고 해안이 봉쇄되었고 언론이 통제되었고 갓난아기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광기가 허락되었고 오히려 포상되었고 그렇게 죽은 10살 미만 아이들이 1,500명이었고 그 전례의 피가 마르기 전에 전쟁이 터졌고 이 섬에서 했던 그대로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출현한 20만 명이 트럭으로 운반되었고 수용되고 총살돼 안매장되었고 누구도 유해를 수습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휴전된 것뿐이었으니까. 휴전선 너머에 여전히 적이 있었으니까. 골짜기와 광산과 활주로 아래에서 두개골들이 발굴될 때까지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고 아직도 뼈와 뼈들이 뒤섞인 채 묻혀 있어. 제주 4.3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담은 이 소설은 남한에서 월북한 사람들의 동태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북한 수뇌부에 의해 이용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해방 이후 나라가 건국정비태세를 갖출 시기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로 남한은 자본주의로 분열되어 제각각 건국을 주도하고자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먼저 확실한 주도권을 잡아보겠다고 양측 모두 무리수를 두었을 테니 북한과 남한 땅 모두에서 감금 고문, 학살 속청은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한 땅에 있었던 제주 4.3과 같은 비극이 북한 땅에서도 일어났을 듯합니다.
북한 땅 어딘가에도 양민의 유골들은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한 채 아직도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한 북한 할 것 없이 수많은 양민의 희생만 있었지 남과 북은 결국 하나로 합해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주도하는 정치 권력에 의해 또다시 양민이 희생되는 일이 일어날까봐 우려됩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과거의 비극적 역사를 기억하자고 작별하지 않는다와 같은 소설이 출간되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소설 속에서 인선이 제주 4.3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소설을 읽고 남한과 북한 모두의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관조하는 능력이 키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인선은 나무둥치로 사람 크기의 형상을 만들다가 손가락이 절단됩니다. 피를 흘리고 졸도까지 할 지경에 이릅니다. 봉합한 손가락의 신경이 죽을까봐 30분마다 어김없이 찔러줍니다. 그 칼의 통증을 견디면서 자극을 줍니다. 그 모습은 마치 견디기 힘든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제주 4.3과 같은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듯합니다. 손가락 2개를 살리기 위해 자극을 주었지만 인선의 몸 전체는 식어갔나 봅니다. 그럼으로써 끊임없이 망설이는 경아를 제주 4.3에 본격적으로 접속시킵니다. 그런 상황을 짐작하도록 해주는 부분을 모아봅니다. 포기하겠다고 그녀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 폭설이 내리고 있고 몸이 아프다고 말할 것이다. 더구나 이 섬의 폭설과 교통 상황에 대해서는 나보다 익숙하게 알고 있을 거다. 5번째 연결음이 지나가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나는 종료 버튼을 누른다. 다시 통화 버튼을 누른다. 마침내 연결되었다. 인선의 속삭임 대신 다급한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이따 전화하세요, 이따가. 삽시간에 통화가 끊긴 액정 화면을 나는 멍하게 들여다본다. 간병인의 음성이었던 것 같다. 소란이 다급한 목소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무슨 상황인 건지 짐작까지 않는다. 봉합한 신경이 끊어진 걸까 나는 생각했다. 어깨를 절개한다던 수술을 받은 걸까? 마취가 잘못되었을까? 다른 의료사고가 있었나? 인선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감한 듯합니다. 경아가 제주 4.3과 직면하도록 다음과 같은 부탁을 미리 했으니 말입니다. 너한테 와달라고 한 건 부탁할 게 있어서야. 제주 집에 가줘.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안 그러면 죽어. 새가. 경아는 새를 구하기 위해 폭설을 뚫고 제주 인선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전에 인선의 집에서 본 새를 떠올리자니 가지 않을 핑계를 도저히 댈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어깨에 앉은 새의 흰 목덜미를 무심코 쓸어보았을 때 새는 더 깊게 목을 수그리곤 기다리듯 가만히 있었다. 더 만져달라는 거야. 인선의 말대로 나는 그 따뜻한 목덜미를 다시 쓸어내렸다. 마치 인사하듯 새가 더 깊이 목을 수그리자 인선은 웃었다. 더 계속 쓰다듬어 달라는 거야. 인선은 새를 보살피면서 대화도 하고 함께 노래도 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인선에게는 성폭력을 당한 베트남 여성, 독립운동을 하면서 동상에 걸렸던 여성, 그리고 제주 4.3과 한평생 작별하지 않고 살았던 엄마 정신과 같은 이들이 새와 같은 존재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인선이 자신의 실루엣을 등장시켜 엄마가 겪은 제주 4.3 이야기를 들려주는 다큐멘터리를 찍는 행위는 엄마에 대한 지극한 사랑일 것입니다. 저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새는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모든 걸 걸고라도 구하고 싶은 그런 것을 의미해요. 경아가 제주 인선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는 죽어 있었습니다. 새가 죽는 그 순간에 인선도 병원에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인선 역시 새와 같은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때는 제주 집에서 경아는 인선과 조우하게 됩니다. 인선의 목소리를 듣자 꿈인가 생각하기도 하고 얼굴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했다는 그 부분이 다음과 같이 신비롭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선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생각했다. 인선이 혼으로 찾아왔다면 나는 살아있고 인선이 살아있다면 내가 혼으로 찾아온 것일 텐데. 저자는 인터뷰에서 소설의 이런 부분을 해명해 줍니다. 하지만 천재적인 저자의 의식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저로서는 이해가 될 듯 말 듯 했습니다. 온전히 이해가 가닿을 수 없는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인터뷰를 인용해 봅니다. 소설 후반부에는 환상성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개의 삶을 살게 하는 거라 생각해요. 나의 삶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동시에 살게 하거든요. 특히 기도할 때 나는 여기 있지만 동시에 내가 원하는 그곳에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초자연성을 가진다고 생각하고요. 등장인물들의 마음은 그런 간절함이라 생각했고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이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자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과 초자연적인 신을 연결합니다. 눈 속에서 마치 신의 형상이라도 느끼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눈과 신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소설과 인터뷰에서 발견한 대로 맥락 없이 그저 나열해 봅니다. 감히 가다울 수 없는 의식의 경지를 그저 신비로워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눈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긴 좀 어렵다. 아주 많은 결정들이 결속을 해서 눈송이를 이룬다. 또 눈은 하늘과 땅을 잇기도 한다. 또 눈은 하늘과 땅을 이으면서 내리고 눈송이들이 서로를 껴안으면서 결속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아주 느리게 떨어져서 마치 영원 같은데 사실은 녹아서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다. 눈처럼 가볍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눈에도 무게가 있다. 유난히 커다란 눈송이가 내 손등에 내려앉는다. 구름에서부터 1000m 이상의 거리를 떨어져 내린 눈이다. 그 사이 얼마나 여러 차례 결속했기에 이렇게 커졌을까? 그런데도 이토록 가벼울까? 이상하지. 눈은 어떻게 하늘에서 저런 게 내려올까? 눈은 거의 언제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 속력 때문일까? 아름다움 때문일까? 영원처럼 느린 속력으로 눈송이들이 허공에서 떨어질 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뚜렷하게 구별된다. 제주 4.3으로 시신이 된 그들의 얼굴에 쌓였던 눈과 지금 내 손에 묻은 눈이 같은 것이 아니란 법이 없다. 눈송이는 어느새 이 섬뿐 아니라 오래전 먼 곳에서 내렸던 존재가 되어 공감과 연대로 확장된다. 눈은 죽음과 삶 사이, 인간의 어둠과 빛 사이를 가득 채우며 내리는 그런 것이다. 그 모든 것 사이에서 모든 것을 연결한다. 신이 있어야 할 자리 위로 뻥 뚫린 텅 빈 공백, 그 위로 무심하게 내리는 것이 눈이다. 대학 때는 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인간과 신의 대화여야 한다. 라는 유진 온일의 말을 좋아했는데 지금까지도 언제나 내가 쓰는 글이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자가 눈과 신을 연결하는 부분도 신비로웠지만 꿈에 관한 것도 그랬습니다. 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꿈이란 건 무서운 거야. 아니, 수치스러운 거야.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폭로하니까. 저자는 꿈에서 들었던 음악으로 여러 개의 곡을 만들어 음반으로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꿈에서 다가온 시들을 모아서 시집으로 출간까지 했다고 하니 저자에게 꿈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번 소설 맨 앞부분도 저자가 꿈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저자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꿈을 꿨어요. 눈 내리는 벌판을 걷고 있었고 벌판의 끝에서 제 뒤에 능선까지 검은 통나무들이 가득했죠. 여기가 묘지구나 생각했어요. 눈을 맞으면서 나무들 사이를 걷고 있는데 지평선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밀물이 밀려들고 있었어요. 물이 들어오면 무덤 안의 뼈들이 다 쓸려갈 텐데 왜 이런 곳에 무덤을 만들었지? 이미 쓸려간 무덤들은 어쩔 수 없지만 더 위쪽에 있는 뼈들은 구해야 할 텐데 도구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다 잠에서 깼죠. 그 꿈을 기록했어요. 언젠가 소설의 시작이 될 거라 생각했죠. 눈이 내리는 그 꿈이 소설에서는 경아가 한여름에 꾼 것으로 나옵니다. 줄지어 서 있는 검은 통나무들이 하얀 눈을 맞고 있는 그 꿈에는 희생된 제주 양민들을 애잔히 여기는 저자의 마음이 들어있는 듯합니다. 그 꿈을 시작으로 진짜 소설도 시작하고 동시에 소설 속의 다큐멘터리도 구상됩니다. 결국 저자의 그 꿈은 제주 4.3을 세상에 발설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발설하는 것도 지극한 사랑일 수 있지만 덮어두는 것도 지극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속 시원히 발설이라도 하면 상처가 치유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되뇌일수록 상처는 각인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괴물로 살아남아야 했던 경험을 일체 발설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으로 회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말이나 글로 발설하라고 다그치는 것은 다시 아픈 상처를 들쑤시는 잔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주 4.3의 비극을 그리는 인선의 다큐멘터리나 소설 작업하지 않는다는 누군가에게 치유와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해집업하는 격한 아픔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상처를 드러내서 치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상처를 덮어서 치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들추지 않는 것도 치유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가만히 두다 보면 어느새 아물어져 속살이 채워져 있는 것을 일상에서 덜어 경험합니다. 소설에는 눈이 쌓이고 덮여서 악몽을 거둬가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온다, 떨어진다, 날린다, 흩뿌린다, 내린다, 퍼붓는다, 몰아친다, 쌓인다, 덮는다, 모두 지운다. 어떻게 악몽들이 나를 떠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들과 싸워 이긴 건지, 그들이 나를 다 깨고 지나간 건지 분명하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눈이 내렸을 뿐이다. 흩뿌리고 쌓이고 얼어붙었을 뿐이다. 어쩌면 제주 4.3을 실제로 겪은, 그렇지만 마을을 떠나서는 살 능력이 없는, 달리 말하면 마을 밖에는 살 곳이 없었던 마을 사람들끼리는 이미 지나간 과오를 발설하지 않기로 무언의 약속을 지키며 한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덮어둔 채로 살아온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도 그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라는 경전의 구절을 상기하며 책을 덮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음성을 남겨봅니다.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떤 때는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소설, 또 어떤 때는 제주 4.3을 그린 소설이라고 했어요. 모두 진심으로 한 이야기였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른다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만 책 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 책 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 된 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